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호입니다. 김유입니다. 예, 로마 이야기 읽기 부록 돌아왔습니다. 오늘 살펴볼 부록은 네로와 로마 화재, 로마 대화재입니다. 64년, AD 64년 7월 18일 밤에 로마에서 엄청난 불이 일어났습니다. 어디에서 이제 불이 이제 있었냐면 경기장 1층 상점가에서 있었대요. 그 경기장 가봤어요? 스포츠 그 네, 한번 가봤어요. 야구장이나 축구 경기장 가면은 이제 스테디움이 어떻게 만들냐면은 위에 이제 안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점점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관중석이 위에서 보려고. 네네. 올라간 관중석 그 하단부는 뭐 있냐면 대부분 상업시설입니다. 아. 네, 거기는 대부분 상업시설. 뭐 파냐, 뭐 먹을 거 팔고 아니면 구단 뭐 굿즈 팔고 뭐 이런 것들이 쫙 이제 돌면서 보통 그렇게 만드는데 고대 로마의 경기장도 대경기장 그에도 관중석 아래쪽에 왜냐면 관중석이 올라가야지 보이니까 그 아래쪽은 이런 상점들이 많이 있었대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불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마침 아프리카 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 로마에 며칠 동안 불었다는 거죠. 보통 그 바람이 불고 지나가 버리는데 이게 며칠 동안 강한 바람이 불어오니까 안 그래도 후텁지근한 바람이 여기 불이 막 붙는 것을 사방팔방 이렇게 퍼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시는 우리가 이제 잘 알지만 7개의 언덕으로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 7개의 언덕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언덕 사이에 이제 언덕에 내려가는 저지대 이제 이런 모양들이 있는데, 언덕은 대부분 이제 고급 주택지고, 저지대는 뭐 공공시설물을 짓거나 아니면은 좀 저소득층이 살거나 아니면 상업지구, 뭐 시장에 사람들 모이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었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북동쪽 저지대는 수브라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대요. 주로 이제 저소득층 거주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로마시에서 딴 데 땅값 되게 언덕 위에 있는 고급 주택지들 되게 비싼 수브라는 그렇지 않댔고, 그래서 여기에는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다 일로 몰리는 거야. 마치 서울로 치면은 신림동 뭐 네, 그런 그쪽에 이제 집값이 딴 데보다 좀 더 싸다고 막 사람들 막 잔뜩 모이는 그런 동네가 이 수브라였던 거죠. 근데 거기에 불이 딱 그려보면 로마의 북동쪽, 바람은 남쪽에서 불어오고 대경기장이 있어. 여기로 뻗치게 되는 거죠. 불이 자연스럽게 이 길을 쭉 따라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가 다 불타버립니다. 완전 난리였습니다. 이 수브라의 이제 인슐라라는 건물 형태가 거기 많이 지어져 있었는데, 이 인슐라가 뭐냐면 빌라입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빌라입니다. 근데 로마 시대에도 거의 아파트가 많이 있었다는 거. 아, 아시죠? 약간 뭐 엄청 고층은 아니겠지만 우리도 예전에 막 5층짜리 아파트 이런 거 있었어요. 아, 네, 몰라요? 저는 본 적은 없어요. 제 친구가 5층짜리 아파트 5층에 살았는데 5층까지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의무가 없어요. 아. 그래서 걔네 집 놀러 가려면 맨날 걸어서 5층까지 올라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인슐라들이 한 5층, 뭐 6층, 7층 정도 되는 높이였대요. 당연히 이때는 엘리베이터 없었겠죠. 네. 그걸 만들어줘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인슐라, 이때 당시 그 콘크리트가 있었던 거죠. 이미 시멘트 역할을 하는 화산재와 거기에 석회를 섞고 해가지고 그 나름의 그 기초적인 시멘트를 만드는 기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그렇게 높이 올렸던 거죠. 근데 외벽은 그렇게 올려도 안쪽은 무게를 줄여야 되니까 천장이라든지 그 아래 마루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목재로 지었단 말이죠. 다 목재.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진짜 불에 잘 탈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그렇죠. 그 6, 7층을 그런 게 지었는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 수브라 지역은 또 이 건물과 이 건물 사이에 간격도 되게 좁아. 반짝부터. 거의 그쵸. 뭐 벽을 거의 맞대고 짓는데. 그죠? 약간 한국 옛날에 판자촌 보면은 다 따닥따닥 그쵸? 붙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야. 그 높은 건물들이 이렇게 바짝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난리가, 이 불이 여기로 엎었을 때, 번졌을 때 뭐 거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근데 뿐만 아니라 사실 뭐 이때 고급 주택지도 많이 탔대요. 왜냐면 그 동네도 뭐 고급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내장재는 불에 타기 쉬운 목재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돌을 가지고서 건물을 짓는 거는 신전 같은 거밖에 없었어요. 사실 이 당시에도. 그러니까 로마의 거의 절반이 타버렸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타버렸죠. 그 탑 찾아보니까 거의 그 피해수 규모가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14개 구역이 있는데 네. 3개가 전소가 되고 네. 8개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부화재로 전소까지는 아닌데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그렇죠. 3개가 이제 남았는데 3개 중에
기독교인들이 살던 거주지는 또 무사했었더라. 이런 이렇게 그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살던 곳은 중심지가 아니고 외곽에 빠져 살았기 때문에 그 불의 경로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 유대인들 거주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유대인들 거주지도 티베리강 서쪽에서 유대인 집단 거주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티베리안 동쪽에서 네. 불이 났으니까 그쪽은 이제 피해가 이제 적었던 거죠. 그렇게 이제 엄청나게 다 불이 타 버립니다. 난리가 난 거죠. 사람들 막 지금도 뭐 큰 불 나면은 막 끔찍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엔 또 얼마나 했겠어요. 지금 뭐 소방차가 있어, 뭐가 있어. 이 당시에도 불을 끄려면은 소방대는 물론 있었습니다. 소방대가 있었는데 약간 의용 소방대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또 불을 끄려면 어떻게 강에서 물을 길어다가 붓는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로마에 그 여러 개의 그 수도들이 있어서 수도 시설들이 있어서 물이 계속 쏟아져 들어오긴 했지만 그 물이 뭐 집집마다 공급되는 것도 아니었고 중심지에 이제 하나씩 이렇게 물이 이렇게 쏟아지는 것. 물론 일부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서 따로 수도 빼가지고 고급 주택지는 그렇게 했는데 여기 수브라라고 했잖아요. 네. 수브라는 그런 거 없다고. 그러니까 강에서 물을 떠야 되는데 멀어. 또 여기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티베리아 강 서쪽에서 수브라까지 오려면 멀어. 한참 가야 돼. 그럼 소방대원들이 이걸 물을 연결해가지고 이걸 끌 수가 없는 거죠. 결국 다 타버립니다. 자연적으로 꺼질 때까지 그냥 불이 한없이 타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불은 났어요. 뭐 사고는 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사고를 났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거를 수습을 해야죠. 이때 당시 황제가 바로 네로였는데 이 수습책에 이제 나섭니다. 먼저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뭐 일단 임시 거주지를 마련해야겠죠. 그래서 티베레강 이 동쪽에 있는, 그러니까 그 전체 로마시의 이제 북서쪽에 있는 그 마르스 평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원래 이제 군대들이 이제 출전하기 전에 모여가지고 막 그 뭐 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다가 대규모로 군용 천막을 칩니다. 또 로마 군이 또 천막은 잘 치잖아요. 예. 군단 기지양 그걸 예술적으로 건설하자 매일매일 건설하는 사람들이니까 쫙 군용 텐트 쳐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살 수 있게 이제 해주고 뿐만 아니라 이제 먹을 게 필요하죠 이제. 그래서 무상으로 밀가루, 빵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타버렸으니까. 새롭게 지어야죠. 재건해야 되는 거죠. 건설은 남자의 로망입니다. 누가 말인가요? 원래 그런 겁니다. 아, 그런 거. 남자의 로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남자의 네. 큰 로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건 다 이 두 가지로 수렴이 돼. 오, 하나는 건설이고 네. 다른 하나는 세계 정복입니다. 그래서 나 게임이 다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건설 게임. 네, 정복 게임 둘 중에 하나야. 네, 두 개가 합쳐진 것도 많이 있고. 스타크래프트가 그런 거 아닙니까? 건설과 정복이 합쳐진 게임 아닙니까? 맞네요. 네. 이 네로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몽상가 자아도취적 몽상가. 이렇게 됐구나. 안타깝죠. 황제로서 안타까운 거죠. 네. 하지만 안타까움만 하면 안 되잖아. 난 황제니까. 이렇게 된 바에 이 로마를 세계 최고의 도시로 재건하자. 로마시 전체를 재건하기에는 마스터 플랜을 세웁니다. 거의 이거 뭐 서울시 최고지 뭐. 이거는 뭐 실전 심시티인 거야 이거는. 예. 실전 필드에서 하는 심시티인 거죠. 황제가 여긴 뭐 짓고 여긴 뭐 짓고. 이때 당시 시온을 아나미는 이제 이 네로의 재건의 핵심은 로마를 좀 더 쾌적한 곳으로 만들자라는 거였던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건물 사이 공간도 좀 더 띄우고 화재가 났으니까 좀 넉넉하게 좀 띄워서 불이 옮겨붙지 않게 하고 또 도로의 폭도 넓혀라. 너무 좁으면은 다닥다닥 붙으면 힘드니까. 그리고 대들보의 경우에는 나무 쓰지 말고 돌로 쓰는 것을 원칙적으로 이제 삼고 뭐 이런 것들은 뭐 나름 화재 대책으로 다시 비슷한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크게 퍼지지 않도록 하는 대책으로서는 뭐 의미가 있는 것들인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자신의 그 이상이었던 그리스적 이상향을 거기에 만들기로 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리스에도 이런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냥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 이상향인 거예요. 왜냐면 그리스는 다 산지인데 어디다가 이런 걸 지니까 그게 뭘 지으려고 하냐면 도무스 아우레이. 도무스는 집이고 아우레이는 금입니다. 금. 그래서 금화 이름이 아우렐리아 금화 아닙니까? 도무스 아우레이 황금 궁전을 짓기로 한 거야. 사실 이름과는 다르게 로마 뭐 시온하면 그렇게 이게 이름은 황금 궁전 하니까 뭐 황제가 사는 아주 넓은 뭐 황금으로 장식된 궁전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공공공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로마시 그 한가운데에다가 중심부에다가 지금 이 뒤에 로마시 지도가 붙어져 있는데
저기 보이는 그 콜로세움 자리가 그 황금 궁전 자리입니다. 저기가. 예. 지금 여기는 잘 안 보이겠지만, 예. 저 콜로세움 자리가 원래는 이 황금 궁전의 거대한 그 연못, 인공 호수를 팠던 자리인데, 인기가 워낙에 나쁘니까, 누굽니까? 그 황제, 베스파시오누스 황제가 그 매워! 하고서 거기다가 그 대경기장, 콜로세움을 지은 거예요. 예. 그래서 원래 거기 베스파시오누스 대경기장이잖아요. 원래 거기 이름이.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큰 호수도 만들고 정원도 막 나무 심고 막 해가지고 시민들이 여기 와서 쉴 수 있게 엄청난 규모의 공원, 그리고 물론 황제 전용 시설도 있죠. 근데 그건 전체 비중으로 보면은 크진 않아요. 근데 그걸 만들어 주겠다. 내가 이 로마 시민을 위해서. 내가 보니까 이 로마 시민들 너무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더럽고 막 그런 시에서 하는 힘든다. 여기 와서 좀 우리 휴식을 취하도록.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엔 이런 곳이 없어요. 그리스 다 산지인데 어디다가 이런 걸 정원을 이렇게 크게 만듭니까? 조그마한 건 있을 수 있지만. 이거 어도 문학작품 잘못 읽어가지고 이 보면 참 한마디 해주고 싶네요. 그러고 싶냐? 근데 그걸 만들었어. 도시를 이제 재건축을 하면서 그걸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문제는 피난민들을 화재 피해 입은 사람들에는 그런 소식이 정확하게 설명이 되냐고. 안 되죠. 야, 우리가 불난 지역에 그 땅을 물론 그렇다고 거기 짓겠다고 해서 땅을 다 뺏을 수는 없으니까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다 불에 탔는데 땅값이 떨어졌겠지.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합쳐지니까 이 피난 이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난민들은 열화통이 터지는 거죠. 저놈이 우리 불질러 가서 땅 싸게 해가지고 지 궁전 짓는다더라, 이런 소문이 막 퍼집니다. 인심에 막 불을, 기름을 빚는 그런 일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네로가 자신에게 쏟아지는 그 어떤 그 나쁜 인심을 돌릴 희생양을 찾게 됩니다. 근데 이런 희생양 찾기는 정말 너무 자주 일어나죠.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가까운 뭐 일본에서도 뭐만 하면 현만이잖아요. 정치인들도. 자기들 지지율 좀 떨어진다 그러면 한국 때리기 하고, 기본적으로 북한 때리고 한국 때리고 뭐 이런 것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지율 떨어지면 뭐 갑자기 뭐 북한 뭐 때리고 뭐 중국 때리고, 요새는 또 그러기도 하고. 이런 희생양 찾기의 대상이 된 거고, 이때 당시 희생양이 될 수 있던 사람들이 두 부류였는데, 유대인과 기독교인. 왜냐면 둘 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해를 안 받았어요. 피해를 안 받았어요. 두 부류였는데 유대인들은 빠져나갈 수 있었다는 거. 왜냐면 유대인들과 네로의 부인이었던 포파이아 사이에 아주 끈적끈적한 서로 뇌물 관계가 있었군요. 외국 회사에서 만든 뭐 그런 것들, 외국에서 들여온 그런 것들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포파이아가 또 그런 거 좋아했잖아요. 화려한 거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은 빠지고 결국에는 이제 타겟이 기독교인이 됐다라는 거죠. 아니, 여기서 이런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 탄압의 주 기록이 타키투스거든요. 여기서 보면 야수 모필 뒤집어 쓰고, 뭐 들깨떼에 물려 죽고, 십자가형을 당하고, 뭐 산채로 화형을 당하고, 이런 기록이 다 타키투스에 있는 기록인데, 타키투스는 이제 그런 거죠. 이 사람도 이제 어렸을 적에 로마 대화재를 겪었고, 그와 관련된 어떤 기록들 많이 연구를 했고, 또 이 사람이 상당한 수준의 역사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자기가 생각했었을 때 당대의 어떤 한 해석을 이제 반영을 한 거죠. 그게 뭐냐, 네로가 너무 좀 곤욕에 처했으니까는 일단은 또 민심이 흉흉하고, 그러니까는 가뜩이나 로마시에서 조금 그 불화의 원인이었던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처벌함으로써 이 사람들 조금 로마 민심을 좀 안정시키려고 했다. 이게 이제 타키투스의 이제 설명인 건데, 또 당대 역사가가 그런 생각, 그런 기록을 남겼다는 것도 또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또 상당히 개연성이 높은 설명이고. 이 네로가 희생양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았기 때문에, 뭐 네로가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 속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을 공격을 해도 내가 정치적으로 역풍을 받지 않을 만한 사람들을 보통 희생양으로 참는 거거든요. 희생양, 왜냐면 내가 때렸다가 오히려 사람들이 이 사람들 지지하고 있으면 내가 역풍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기독교인이었다는 거고, 기독교인 자체가 이 당시에는 로마에 이제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렇게 희생양으로 삼아서 박멸할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거고, 요거 때문에 이제 어떤 고대 로마 황제, 기독교를 핍박하는 황제 하면 전형적인 이미지가 이제 이 네로의 이미지인 거예요. 그 설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666이 네로를 지칭하는 거다.
그렇게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사실 근거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때 그럼 몇 명이나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느냐? 시온하라면은 추정을 한 200에서 300명 정도 추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독교 관련된 글에서도 그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 않거든요. 이 당시에 그 피해를 입었던, 순교를 했던 사람들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가 않는데, 다른 기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전체적인 이 당시 로마의 전체적인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인지도 사실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기록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 추정을 하는 거죠. 그 중에 추정 가운데 하나가 로드니 스타크의 이제 책에 나오는 게 추정입니다. 이게 나중에 조금 더 비교적 이제 좀 어느 정도 밝혀진 수들, 기록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 이전에는 얼마나 됐을까를 이제 그럼 몇 %로 증가를 했지, 이런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추정을 하는데, 이 당시에 전체적인 기독교 인구가 한 2천여 명 정도 됐을 것이다. 로마 제국 전체에. 그러면 그 중에 로마에 사는 사람은 훨씬 더 적었을 거잖아요. 그렇겠죠. 한 10분의 1을 살았나? 그럼 어떻게 보면 200~300명이 이 당시 로마에서 죽었다고 한다면, 실제로 뭐 그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로마에 사는 기독교인들 거의 전원이 색출돼서 죽음에 처해졌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나머지는 떠났을 거고. 이렇게 되면 한 지역의 기독교가 뿌리 내리는데, 로드니 스타크는 10년에 40% 정도의 성장률을 가정을 하는데, 10년에 40%면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10년에 40% 성장했다 엄청나 보이는데, 10명인 사람이 10년 지났더니 14명이 됐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냥 개척을 10명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는데 10년 개척했는데 14명이 예배드린다는 얘기니까 이게 사실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초반에 그 모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 10년에 40%라는 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쳐요. 뭐 5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 뭐 10년에 40% 성장을 했다, 이건 엄청나게 성장했지만 5명, 6명, 이 당시 교회는 대부분 개인 집에서 모였기 때문에 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을 거고, 공동체들이. 그러니까 거의 로마에 살았던 기독교인들 거의 대부분이 이 당시에 어떤 식으로든 핍박, 박해를 받아서 죽었거나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지 않았을까라고, 요거는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로의 기독교 박해의 특징은 일단은 일회성. 그러니까 어떤 뭐 체계적으로 기독교를 방면하자는 건 아니고, 자기 일단 정치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로서의 성격을 좀 가진다라는 것이고, 네로는 어떤 뭐 추가적인 조치가 있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게 일단은 제 생각이긴 해요. 그 박해 목적이 어쨌든 간에 아무튼 사람이 죽은 것은 분명해 보이고, 사람이 죽은 것은 분명해 보이고, 그리고 적지 않은 수가 죽은 것 같고. 근데 너무 되게 재밌는 게 200~300명 밖에 안 죽었다라는 식으로 뉘앙스로 써요, 시온하라는. 근데 그건 진짜 반대죠. 200~300명 밖에. 근데 조금 더 앞에로 넘어가면 그 수도경찰청장이 노예에게 살해된 사건이 나오는데, 이 당시 470쪽에 나오는데, 그 집에 그러면서 노예가 주인을 죽였으면은 그 집에 있는 노예 모두 다 죽여도 되는 법이 있어서 실제로 네로가 그렇게 죽여버렸다, 400명을 죽였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엄청난 당시에도 파장을 일으키는 센세이션한 사건이었다라고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바로 몇 페이지 뒤에는 또 한 200~300명밖에 안 죽었을 거다, 실제로는 뭐 그렇게 핍박 별거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건 좀 약간 기준이 약간 왔다 갔다 한다라는 느낌이 좀 있기도 해요. 숫자 노름이죠, 이런 게 바로. 그러니까 시온하라미가 이제 반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사고들을 자주 합니다. 물론 이유는 있죠. 이제 뒤에 뭐 교회가 이제 워낙에 형편없는 집들도 많이 했으니까 그런 면도 좀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면, 사실 이 책에서 그 부분이 꽤 나오는데, 칼리굴라 얘기 꽤 나오는데 이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건 뺐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부분 한번 또 정리 한번 해보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아무튼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하면서 적지 않은 숫자가 죽었고, 로마의 기독교는 상당한 타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 문제 이후로. 그렇지만 네로에 대한 인기가 회복되진 않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결국 그러니까 인기가 이제 좀 떨어졌고, 이게 결국 이제 네로가 실각하는 주요 원인, 뭐 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게 주요 원인은 되지 않았지만, 네로에 대한 그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는 게 결국 네로가 비참한 죽음을 맞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됐죠. 그 전에 잘했어야지. 그 전에 잘했어야지. 궁지에 몰리다 해가지고 어떤 한 그룹, 한 사람을 나쁜 놈으로 몰아놓고서 온갖 권력을 동원해서 그놈들 나쁜 놈이다, 죽일 놈이다, 얘네들만 죽이면 됩니다 라고 몰아간다고 해서 내 인기가 높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 사실 인기가 많긴 했었는데 좀 많이 이런 걸로 좀 많이 실추가 되지 않았나.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화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셨는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책 선물 드리겠습니다. 오, 저 주시면 안 되나요? 카이사를 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